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장석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물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물을 가지고 남북한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물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유하천 임진강을 통해서 남북 상생 방안이 어떤 게 있냐, 이것을 통해서 어떤 통일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공대입니다. 그 엔지니어로서 그 물을 수자원을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수자원을 전공하면서 물 문제로 통일 문제를 어떻게, 특히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연구 테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아젠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Hot, flat, clouded, 즉 지구는 점점점 뜨거워지고 그리고 점점 평평해지거나 혹은 가운데로 몰려서 편편해지고 그 다음에 인구는 점점 더 많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보자면 물 문제가, 물이 앞으로 21세기 중반 정도 되면 과거보다도 빨간색은 조금 더 많아진다는 거죠. 즉 전보다 이런 부분들은 더 가물어지고 파란색이 많아지는 것은 물이 좀 많아지는 그런, 다시 말하면 빨간색은 가뭄이 더 많이 들고 파란색은 점점 더 홍수가 더 많이 난다.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올까요? 물은 전 세계,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은 총량은 똑같습니다. 공기에 있건 땅속에 있건 바다에 있건 어디에 있건 다 총량은 똑같은데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의 분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자면 우리는 점점점 비가 더 많이 온다. 즉 물 문제가 점점 더 홍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고요. 여기 보면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이나 특히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막화가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가장 큰 문제가 세 개가 있는데, 물하고 에너지하고 식량,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과 홍수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물 부족의 문제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농사의 문제, 즉 우리의 식량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에너지하고 굉장히 직결이 돼 있죠. 에너지를 우리가 더 많이 쓰고 자동차나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군사적 안보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보가 군사적 안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물이나 에너지나 식량에 대한 안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안보,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영어로는 water security, energy security, food security, 이게 아주 보편화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목표,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 목표를 17개를 정했는데요. 이 17개 중에 거의 대다수는 물과 에너지와 식량,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 no poverty죠. 즉 기근, 배고픔이 없어지는 그런 거라든지 깨끗한 물,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의 목표가 바로
물과 에너지와 식량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런 거죠. 그 중에서 물을 한번 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물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아프리카 사람들이 식수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떠오고 물을 강에서 길어오고 하는데 걸리는 연간 소비 시간이 약 40억 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정도, 한 50억 명 정도가 물 스트레스를 2030년까지 엄청 받을 거다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약 10억 명 정도, 즉 6분의 1 정도는 6명 중에 1명은 깨끗한 물 혹은 깨끗한 수처리,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데에 살고 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어린이 사망, 분들이 연간 180만 명 정도가 이 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점점점 비가 조금씩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연평균 강수량이라고 하는 건데 연평균 강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비해서 한 100mm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한 1300mm 정도 비가 옵니다. 세계 평균은 900mm가 조금 안 됩니다. 즉, 비 오는 양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오는 양에 속하지만 가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물 부족 국가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전체 내리는 비를 그 양을 인구수로 나누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국가로 계산이 됩니다. 절대적인 총량은 우리가 상당한 물의 양이 충분하지만 그게 좁은 땅덩어리와 많은 인구에 의해서 특히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연간 분포가 불리한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상당히 양은 부족하지는 않지만 물에 스트레스를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점점 비가 많이 오니까 당연히 홍수가 좀 많이 나겠죠. 홍수가 굉장히 큰 홍수들이 가끔 한 번씩 발생을 하는가 반면에 가뭄 또한 상당히 심각한 가뭄들, 즉 기후변화에 의한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남북 공유 하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남북 공유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하천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원래 공유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국 이상의 국가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천을 공유하천. 전 세계에 보면 30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콩강, 중국에서부터 5개 나라를 흐르죠. 유럽의 라인강,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공유하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넘어오는 하천이, 큰 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진강과 북한강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하천에 대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각 나라마다 생기는 굉장히 큰 문제의 하천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반목되느냐에 따라서 그 두 나라 간의 세력과 알력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국가 간의 물 분쟁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됨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공유하천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면 상류 국가가 대부분 힘이 세고 잘 사는 나라예요. 하류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강은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멕시코로 흐릅니다. 미국이 댐을 자기 마음대로 다 지어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후보댐이죠. 그런 댐들에 의해서 멕시코는 하류에 있는 멕시코는 그 물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한 규칙이나 특별한 법적인 한계가 없습니다. 국제법으로. 유엔에서 규정을 해서 권고는 있지만 그것을 100% 지키지는 않아도 돼요. 즉, 양 당사국 간의 협의가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것이 협정이나 조약이 강제성이 별로 없고요. 이게 국제법이나 이 수리권적인 어떤 그런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세력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중동 국가의 어떤 전쟁의 시발점이 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결 방식이 각 당사자들 간의 해결 방식이 존재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국제적으로 비항행에 대한 협정이 있습니다. 협정은 있는데 이게 아주 강제적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여기에 별로 준수를 해서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상류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은 공유하천에 대한 관리 기구, 그래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강,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멕시코 간의 공유하천의 강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것들도 있고요. 중동에 있는 요르단강, 아시아에 있는 메콩강, 유럽에 있는 라인강 이런 부분들은 각 해당되는 국가들끼리 굉장히 좋은 협정 체제를 잘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에 대한 물 문제를 잠깐 북한의 물 문제는 굉장히 따로 시간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돗물입니다. 즉 먹는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북 경협이 철도나 도로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부가 굉장히 생색내기는 좋아요. 하지만 정말 북한 주민들이 애타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상하수도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옛날 우리 60년대에 있었던 그런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 정수처리 시설이 부족해서 애들이 배탈이 나고 여러 가지 수인성 질병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깨끗한 물을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급수 체계가 굉장히 부족하고, 두 번째는 수력이, 북한의 에너지는 대부분 수력에 의해서 의존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원자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수력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 해방됐을 때 우리가 전력을 북한에 있는 수풍댐에서 전력을 받다가 남북이 휴전선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암흑세계가 됐었어요. 지금도 북한은 그 수력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원자력과 화력이 워낙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력은 전체 에너지의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수력이 60%가 넘는 이 에너지의 의존도인 이 수력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제일 심각한 것은 북한의 고층 아파트에, 우리는 고층 아파트의 높은 층이 로열층이지만 북한은 고층 아파트의 로열층은 저층입니다. 왜? 전기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으로, 펌프의 압력으로 해서 에너지로 해서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죽으면 수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력의 노후화, 즉 에너지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비가 집중호우가 조금 오기만 하면 굉장히 홍수가 범해요. 홍수 예경보도 안 돼 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산림이 황폐화돼서 땅속에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상당히 홍수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하다. 총체적으로 북한의 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북한 GDP의 8% 정도가
없어진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질환,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물 문제가 북한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비가 적게 옵니다. 특히 이 위쪽은 개마고원, 흥경북도 이쪽은 우리 남한의 반 정도밖에 오지가 않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런데 북한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록강에 있는 수풍댐이 전체 남한 전체에 다 합친 것 정도보다도 거의 맞먹습니다. 그 정도로 수풍댐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수풍댐을 중국하고 전력 생산해서 반씩 나눠 먹고 있습니다. 압록강이 아까 말씀드린 공유하천이기 때문에 중국도 반을 가져가고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 쪽에서 보자면 임진강과 북한강이 공유하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하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임진강에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의 유역 면적이라고 하는 물이 모여서 들어오는 그 면적이 약 8,600평방킬로미터 정도 돼 있는데 60%가 넘는 면적이 북한해가 있고요. 이쪽은 북한강입니다. 팔당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화의 댐, 그 위에 있는 금강산 댐이라고 불리는 임남댐, 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북한강은 이쪽이 한 23%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강은 요 23% 정도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임진강 같은 경우는 63%가 북한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면 우리 하류에 있는 우리 남한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강산 댐 때문에 우리 평화의 댐에 대한 성금을 걷어서 평화의 댐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기후변화라든지 지금 이런 심각한 물 문제 때문에 평화의 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임진강에 보면, 자, 2001년도에 4월 5일 댐이라고 하는 댐이, 조그만 댐이 4개가 북한에가 갑자기 지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환강댐, 여름철만 되면은 임진강에 홍수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굉장히 큰 환강댐이라고 하는 큰 댐이 지어졌고요. 그것에 우리는 대응해서 한탄강댐과 군남 홍수 조절지라고 하는 댐이 2개가 생겼습니다. 2016년까지. 즉, 이 조그만한 임진강변에 댐이 북한이 5개, 우리가 2개, 7개가 15년 동안에 세워진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북한강을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여기가 평화의 댐이고 여기 임남댐, 금강산 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휴전선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넘어오면 평화의 댐에서 막아줘야 되는 그런. 한때 이게 터뜨려지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만약에 터뜨리면 이 댐들이 없으면은 서울이 63빌딩이 몇 미터까지 잠기나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댐이 평화의 댐입니다. 지금 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 여기는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용 댐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한수원이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고요. 소양강댐, 충주댐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유하천에서 우리만 공격과 수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임남댐과 평화의 댐이기도 합니다. 임진강은 어떠냐? 말씀드렸듯이 4월 5일 댐이라고 하는 게 4월 5일 날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명명을 4월 5일 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요 중간에 환강댐이라고 하는 것이 큰 댐이 있습니다. 이 댐, 그리고 이 댐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군남 홍수조절지라고 하는 댐 있고 지류에 있는 한탄강에 한탄강 댐이 있습니다. 이 2개 짓는데
댐 하나 짓는데 한 1조 정도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어하는데 드는 돈이 3조 내지 4조 정도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만약에 북한하고의 협력관계 그리고 북한하고의 어떤 관계만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4조, 5조 드는 돈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 문제를 북한하고의 협력 문제를 잘 성사를 시키고 반대로 북한이 가장 지금 시급한 어떤 물 문제하고 이 문제를 잘 엮어서 우리가 서로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고 서로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댐이 임진강에 북한이 5개 지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강도 큰 댐이 있고 또 상류에 여러 가지 댐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댐 건설로 인한 우리의 하류에 오는 홍수와 가뭄에 대한 위협이 있고 반대로 또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당연히 수질 문제도 생깁니다. 또 거기에 따른 하천의 이용, 또 연안 어업 이런 것들까지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공유하천의 갈등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누구가 옆에서 풀어줄 수가 없고 남북의 문제이고 우리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협력만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환경 문제 또 생태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하천 문제는 바로 특히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공유하천을 통해서 경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남북 경협을 할 때 임진강의 치수 문제를 가지고 임진강에 있는 준서를 가지고 이것은 4대강 문제 훨씬 전이죠. DJ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 이 골재 채취를 통해서 그 전부 다 북한의 건설 자재로 쓸 수 있고 그 경제적인 이득을 다 줄 수 있고 우리는 반대로 물 문제를 조금 받아들이면은 훨씬 서로 상호 호혜적인 입장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댐이 7개가 들어서면서 생기는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심각하게 나타날 거다. 이 문제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협조하고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이런 겁니다. 북한에서 물을 채웠다가 갑자기 물을 예고도 없이 내보내면 우리가 2009년도에 임진강변에서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새벽에 굉장히 큰 물이 내려와서 야영하던 사람들이 떠내려가서 실종이 되고 있어요. 죽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북한강도 마찬가지죠. 임남댐에서 있는 물을 무단 방류를 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일부러 물을 보내게 남한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수공, 워터 어택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성용으로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 시절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큰 비가 와서 정말로 큰 비가 와서 설계보다 훨씬 큰 비가 오면 댐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미리 방류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방류를 하겠다. 아니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면 서로 협조해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자. 이런 부분만 되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경제적인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고 인명의 피해를 보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강댐인데요. 이 환강댐은 물을 담아서 환강댐이 지금 팔당댐 정도의 크기입니다. 약 팔당댐보다 훨씬 큽니다. 저수 용량으로 한 3억 5천만 톤 정도 되는데 이 물을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이쪽 예산강 쪽으로 물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빼면서 왜 빼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소수력,
지금 북한이 워낙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조그마한 소수력을 6개를 지어서 이쪽으로 예성강 쪽으로 물을 뺍니다. 우리는 그걸 유역 변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역 변경을 통해서 물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내려왔던 임진강에 물이 내려왔던 약 1억 톤, 2억 톤 되는 물이 내려오지가 않는 거죠. 그럼 봄철에 어떻게? 우리 지금 임진강의 파주 쪽, 연천 쪽에 있는 봄철에 과거에 비해서 물이 굉장히 덜 내려옵니다. 농업이나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한강댐에서 지난번에 2009년도에 갑자기 물을 내보내서 야영객들이 실종이 되고 죽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 구글 지도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임진강의 환강댐이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는 여수로 물을 보내는 데가 있고요. 물을 이쪽으로 빼는 데가 있고 이쪽 끝이 보면 흙벽하고 콘크리트 벽이 약간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정말로 큰 비가 왔을 때 북한에 있는 지금에 있는 기술과 지금에 있는 장비와 지금에 있는 설계의 수준으로 봤을 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나 정말로 큰 비가 기후변화에서 큰 비가 왔을 때 이게 터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수 문제, 가뭄 문제, 환경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한다면 대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의 일부를 우리가 북한한테 주고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을 서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북한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존심을 같이 공유하면서 호혜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탄강댐과 군남 조절지가 이게 순전히 북한하고의 문제를 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댐이라는 거죠. 이 두 개 댐 짓는 데가 약 2조 5천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조 5천억을 안 들여도 됐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강댐에서 물이 넘치면 여기는 평상시에 댐 기능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세워놓는 댐이고요. 비가 올 때만 문을 닫아서 여기다 물을 잠궈서 밑으로 보내지 않고 가둬놓고 있는 그런 댐인 거죠. 이게 방어용 댐이라는 거죠. 그게 군남 조절댐과 우리가 말하는 평화의 댐, 이 두 가지가 휴전선 바로 밑에 우리가 공유하천에서 있는 세계에서는 전례가 별로 없는 그런 댐인 거죠. 이게. 임진강에 대해서 수해 방지 사업이 6.15 공동선언에 의해서 협의를 쭉 해왔었어요. 2009년도에 사망사고가 난 이후에 협의가 중단이 되고 그 이후에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방어용 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수 때는 홍수의 피해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고 가뭄 때는 물을 더 안 내려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생기는 거죠. 이게 뭐 그래프만 보시면 한강댐이 생기기 전후에 물량이 엄청나게 적게 내려온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연간 한 1억 5천만 톤 정도가 물이 내려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강댐이 생기기 전에는 점점점 유량이 많아지다가 점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분석한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게 공유하천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북한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게임 이론에서 보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노름을 할 때 한 사람이 따면 한 사람이 잃은 사람이 있고 어떤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구는 손해를 보고 그러나 합은 반드시 0이죠. 대부분 그 노름판에서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를 했을 때 나만이 편익을 보는 것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북한이
이익과 북한이 손해보는 것, 이걸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만큼을 우리가 줄 수 있을 때.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진강을 기준으로 보자면 약 3조 가까이 들었던 이 댐의 건설 비용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관리를 함으로써 그 정도 비용이 안 든다고 한다면 대신 북한은 자기네들이 원할 때 물을 가두지 않고 우리한테 물을 보내주거나 이런 부분을 하면은 우리는 어떤 부분을 3조의 한 10% 정도면 한 3천억 되죠. 3천억에 대한 부분을 북한의 노후 수력 개선해 주거나 혹은 북한 주민들의 상하수도 시설을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북한이 자기네들이 남한한테 내어주는 그만큼을 자기네는 받는다는, 즉 상호 호혜적이고 굉장히 동등한 자존심의 관계에서 충분히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훨씬 더 세이브 될 수 있고 북한은 그 부분을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배분을 통해서 북한의 편익과 남한의 편익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를 북한에 주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공유하천에 관련된 위원회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공유하천 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정부들끼리, 즉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인 문제하고 완전히 배제해서 순수하게 민간단체 혹은 공학적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도 원조가 아니고 북한이 우리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하는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공동관리기구가 조성이 돼야 되고요. 거버넌스 형태의 위원회가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북한강 유역과 북한의 전력과 우리의 물을 맞바꾸는 그런 거래 관계를 우리는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그래서 댐을 다 우리가 지금 댐이 없다면 북한하고 임진강을 통해서 생태 관광 백길도 조성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모든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가보고 싶은 것이 어디냐? 제일 첫 번째 가고 싶은 데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두 번째, DMZ입니다. 유일하게 분단 국가에 있으면서. 그렇지만 이 DMZ가 벌써 70년 동안 분단이 되면서 굉장한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보호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을 통해서 임진강 백기를 통해서 생태 관광을 하고 그 생태 관광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이 관광에 대한 이득금을 북한에 다 줘도 우리는 훨씬 더 이익이다 이런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고 고용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만나서 남한에 있는 총각하고 북한에 있는 처녀하고 눈이 맞아도 그것도 통일이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북한이 민간 교류의 초석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문제하고 전혀 배제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통일의 문제를 그랜드 바게닝처럼 큰 틀에서 통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적은 문제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의 문제고 에너지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또 제가 여러 군데 세계를 다니면서 학회도 많이 다니니까 근데 만약에 DMZ 내에 컨벤션 센터 같은 게 있어서 국제적인 학회나 국제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정말 최고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성동이나 기정동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거기에 있는 어떤 일정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시화조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시화조력이 우리나라의 서해안이 전 세계에서 조력 발전을 하기에 가장 최고의 입지입니다. 즉 조수간만의 차가 서해안은 9m, 10m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북한 쪽에 해주 앞바다쯤에 조력 발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좀 해결하면 북한의
지금 개성공단이라든지 북한의 전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 물 문제 중에 또 하나의 생각이다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물 문제가 단순한 물이 아니고 남북 상호 간의 경쟁과 갈등과 반목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는 협력과 화해와 새로운 어떤 통일 문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고 우리가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